됐다. 자, 계속해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삼국은 고구려, 백제, 신라를 말하는 건데 이 세 나라는 이런 식으로 중앙 집권화를 이루었으니까 삼국이라 부른다. 라는 걸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이 삼국은 그러면 이렇게 통치 조직, 이게 율령이에요. 자, 통치 조직이라고 하는 게 자체가 이게 율령입니다. 율령. 내가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율령이라고 하는 게 국가를 운영하는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헌법이죠. 이해됩니까? 헌법에 해당되는 건데 이 통치 조직을 어떻게 정비해 가느냐. 일단은 고구려, 백제, 신라 전부 다 나름대로 국가 통치 조직을 갖춰갑니다. 알겠습니까? 일단은 이 국가 발전에 있어가지고 이런 귀족 집단들을 어떻게 통제하는가 봤죠? 고국천왕 때 이거 행정적 오부로 바꿨다 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부족의 어떤 무는 게 아니고 중앙으로 불러들여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동아리가 이렇게 흩어져 있잖아. 맞지? 그 얘들을 갖다가 한 군데 모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질서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이 동아리가 더 크네? 인원도 많네? 그럼 네가 좀 높은 귀족. 너는 좀 인원이 적구나. 동아리 인원도 더 적고 밑에 들어가 관등이 낮은 거죠. 이런 식으로 귀족들 사이에 어떤 질서가 만들어져야 통치가 되는 거라고. 맞잖아요. 1, 2, 3학년 구분해가지고 해줘야지 이게 좀 학교 올라가지. 그냥 다 섞어버리면 싸우죠. 자, 그러니까 일단은 귀족회의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귀족회의. 자, 귀족들을 통제하기 위한, 통제하고 이 사람들의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그 합의기관이라고 해야 되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너네가 이 고대 국가라면 다 왕권이 강했던 시기. 물론 이때는 왕권이 좀 더 강했던 시기긴 합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때 말고 왕들이 없었나? 있었지. 그럼 그 당시에는 누가 통제하는 거야? 귀족이 힘이 센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귀족 중심으로 국가가 올라갔던 거야. 그러니까 이런 회의가 중요했던 거지. 이해됩니까? 이런 왕들 빼고 이 왕들은 힘이 강하니까 국가를 운영하는 중심이 될 수 있었겠지만 늘 왕권이 셌던 건 아니거든요. 늘.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귀족회의는 그 당시에 국가를 운영했던 그런 집단들이었던 거죠. 그거 같은 경우는 제가회의가 있었고요. 알고 있죠? 백제 같은 경우는 정사회의가 있었고요. 신라 같은 경우는 화백회의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 율령입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통치 시스템. 큰 틀에서 본다면.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관등체계. 이런 것 좀 알 필요, 외울 필요는 없는데. 관등체계. 이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귀족들 간의 어떤 질서를 잡아주는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이게 고구려가 예를 들어 10여 관등, 대대로가 있고, 가장 높은 귀족을 대대로라 불렀습니다. 알겠습니까? 10여 관등이 있고, 이런 것들은 외울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알겠습니까? 어쨌든 관등의 의미를 잘 파악하면 되는 것 같아요. 백제 같은 경우는 상좌평 있고, 상좌평이 제일 높았대요. 물론 이 상대 등의 귀족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관직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관직.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국회의원하고 행정부의 1급 공무원하고 다르죠, 성격이. 약간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국회의장, 얘는 국무총리. 이것도 이해 안 되면 방법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약간 계열이 다르다는 것 뿐입니다. 알겠습니까? 상자평 이하 16관등. 16관등. 이런 거지. 알겠습니까? 16개 관등이 있었대요. 이 신라 같은 경우는 17관등이 있었고, 17관등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걸 외울 필요는 없어. 알겠습니까? 외울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거는 이게 귀족들의 질서를 잡아주는 거다 정도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알겠느냐? 자, 어쨌든 이렇게 국가 체계가 잡혀 나가면 이제 뭐가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국가 체계를 잡아야만 하는 이유는 이 당시에는 그랬다고요. 뭘 하기 위해서? 그렇죠. 영토 확장을 해야지만 했던 거.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나라가 크면은 더 부강이잖아. 나라 크면 왜 부강할까? 이유가 있습니까? 인구수가 많은 게 왕땅이, 중국은 영원한 강대국이에요. 알겠습니까? 걔네들이 아무리 못 살아도 강대국이야. 이런 그 나라 인구수를 한번 보세요. 인구수가 몇억, 13억이야, 13억. 그게 다 무기는 아니지만, 그냥 하나의 세계죠, 그네들이. 그러니까 영원한 강대국이죠. 축구의 영원한 우승 후보는 브라질.
역사에서 영원한 강대국 중국. 중국 지금 너네 무시하고 있지만 무서운 나라입니다. 그 옆에서 살아남은 우리 한국의 역사는 위대한 거죠. 진짜 계속 얘기하지만 살아남은 게 대단한 겁니다. 이 중국에 흡수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중국 주변에 있으면서 다 사라져버린 민족이 얼마나 많은데 대단한 거죠. 하여튼 영토가 넓고 인구가 많아지는 게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강대국의 조건이었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하여 국가를 갖다가 왕권 강화의 그 방식이 됐었고 영토가 넓어지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잖아, 맞지? 맞죠? 그러면 당연히 왕권이 또 강화되고 안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영토 확장 전쟁에 나섰던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보는 이제 그림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제. 자, 이거 지우고, 이거 말고 안 돼야 됩니다. 말라라. 자, 말을 또 안 내면 뭐 할까? 여러분들 이 부분들 사실 들어서는 알겠지만 이게 체계적으로 당신들 머릿속에 집어넣기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사가 사실 그래요. 고대사가 이게 당신들 머릿속에는 다 파편처럼 다 있는 얘기지만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갖다가 이게 논리적으로 조직하고 이게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쌤도 옛날에 뭐 고대사는 정말 어려웠어요. 오히려 이게 고대사가 그냥 고구려 째신다고 막 왕들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그 의미까지도 내가 파악하기 쉽지 않은 거죠. 하여튼 내가 하는 이런 이야기는 좀 당신들한테 외우라고 하는 것 수준보다는 조금 더 이해력을 높여주는 거라서 따라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영토 확장 봅시다. 영토 확장. 한국의 영토 확장. 과정. 자, 봅시다. 이것도 뭐 책에서 많이 봤던 내용일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국시대라고 하는 4세기, 5세기, 6세기를 말해요. 우리 삼국시대는 4세기, 5세기, 6세기예요. 왜 삼국시대가 왜 이때를 말하냐면 서로 영토 확장을 위해서 다투었던 시기거든요. 이해됩니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는 아직 싸울 만한 단계가 아니야.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정비도 안 됐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알겠습니까? 내부적으로 왕들하고 귀족들하고 서로 왕권 다툼하고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못 나가죠. 그러니까 그 정도, 어느 정도 이제 국가 체계가 완성이 되고 해야지 이제 다음 단계였던 영토 확장 전쟁에 나가게 되는 거죠. 가장 빨랐던 건 사실 어디였을까? 가장 빨랐던 나라는? 그렇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백제입니다. 알겠습니까? 4세기는 오히려 백제가 더 빨랐어요. 그 이유는 아까 좀 전에 설명했어. 좀 전에 설명했다시피 백제 같은 경우는 어떤 귀족 집단이 사실 강하지를 못했습니다. 맞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랬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왕권 강화라든가 국가 체계 정비가 훨씬 더 용이했죠. 중국의 어떤 문화를 받아들이고 하는 과정 자체가. 고구려는 쉽지가 않았었고요. 고구려도 처음에는 갈등이 많았었어요. 많았으면 한번 망하고 난 뒤에 이제 국가 체계를 바꾼 거였죠. 소수림왕 때 지웠죠. 자, 4세기, 5세기, 6세기 지도는 여러분들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또 뭐 보면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은 어느 왕 때입니다. 가장 중요한 왕 때. 이 근초고 왕 때죠. 근초고 왕 시절이었습니다. 4세기 근초고 왕 시절. 이 근초고 왕은 원래 이제 백제라고 하는 게 이 한강 유역에서 발달했던 나라라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원래는 이 남쪽에도 어느 정도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 마한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마한. 기억나나? 사만이라고 하는 마한. 마한 지난 변환할 때 마한. 그 마한이 없어진 거는 근초광 때예요. 이해됩니까? 근초광 때 남쪽 지역을 완전히 정복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한은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고요. 그냥 백제에 흡수된 거지. 그러니까 백제 문화 속에는 마한의 어떤 문화도 조금 더 들어있다고 해요. 마한의 어떤 특징이 뭘까? 마한 대표적인 게 이제 옹관묘 같은 건데 그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이 백제가 근초광 시절에 한반도 남부지방 완전히 이제 여긴 신라가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못 가고, 또 하나가 중요한 거는 이 북쪽으로 진출이었었어요. 이게 놀랍게도 이거는 이 고구려 때문입니다. 고구려가 이 당시 고국천왕이었거든요. 아까 저것도 줬다시피 이 고국천왕은 초창기에 이 전형과 경쟁하면서 완전 대패를 당했었어요. 그 당시 자기 아버지였던 왕 미천왕의 묘가 독을 당하고 완전 뭐 처참한 거죠. 자기 아버지의 묘가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 독을 당했다는 건 참, 그렇게 이제 당하고 난 뒤에
또 백제를 갖다가 백제와의 경쟁, 전투에 돌입하게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 큰 대패를 당합니다. 이때 이 고국 천왕이 백제한테 죽죠. 금구수 아들이도 금구수였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엄청난 피해를 당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창기에는 백제가 이렇게 남북으로 아주 종횡무진 활동하면서 특히 해상으로의 진출, 이 요서라고 하는 지역까지 진출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죠. 알겠습니까? 기록엔 중국 측 기록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계속 이야기. 뭐 이게 너무 국뽕 아니냐 하는데 뭐 중국 측 기록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백제가 더 중요한 건 이 당시 왜입니다. 일본에게까지 영향을 줬다는 이야기는 되게 유명한 얘기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4세기에 백제는 아주 종횡무진, 특히 왜와 교배했다는 중요한 그 흔적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 4세기 유물하면 이거밖에 없어요. 일본하고의 어떤 관계를 얘기할 때. 딱 보면 압니다. 이렇게 생긴. 쌤 이거 봤어요? 맞죠? 칠지도. 되게 중요한 유물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일본에서도 유명한 거고, 일본사에서 중요한 게 왜 이 칠지도가 중요하냐면, 4세기 일본의 어떤 역사라고 하는 게 되게 미스터리예요.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뭐 그 나라들끼리 전쟁이 많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4세기에 그 일본의 대외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유물이 거의 없는데 유일하게 등장하는 게 칠지도입니다. 일제시대 때 당연히 이걸 어떻게 했겠니? 일제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칠지도라든가 이런 거는 한반도를 지배했던 증거였다. 뭐 이렇게 막 그렇게 해석해 오다가 이제 이거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해석되지 않죠. 아니 이 당시 백제를 부시는 고구려를 박살내는 이 근초광 시절인데 어떻게 왜 이게 지배를 당합니까? 백제가 말도 안 되잖아요. 소리잖아요. 이게 물리적으로 아니 백제가 뭐 망해가지고 막 쓰러져 가고 있는 상황이었으면 뭐 왜가 이게 막 지배했다는 말을 하면 아이씨 그럴 수도 있겠네 하겠는데 아니 최전성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왜가 그러면 백제보다 더 셌다는 얘기입니까?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지만 한동안은 그렇게 해석해 그런 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칠지도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백제가 왜에게도 문화적으로 영향을 크게 미쳤다 하는 이런 이야기 됐고요. 자, 5세기 하면 이제 알다시피 이제 이게 고구려죠. 아, 이거 되게 많은데 이거 어떡하지? 어디까지 해야 되나 이거? 고구려의 전성기는 알다시피 광개토대왕이죠. 이거 모르면 간첩입니다. 광개토대왕 시절이었고 맞죠? 이 광개토 장수왕 시절에 이루어졌던 고구려의 최전성기입니다. 아까 좀 전에 내가 적을 때 이걸 적을 걸 그랬다요. 자, 이 고구려가 이렇게 전성기를 맞이했던 이 소수리망 시절에 여러 가지 국가 체제 정비가 있었죠. 소수리망 때 뭘 도입합니까? 맞죠? 율령이라고 하는 걸 도입하죠. 중국식 율령 체제를 수용하고 그 다음에 불교도 수용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국가를 체제 정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광개토 장수왕 시절에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었다, 기반이 됐다 이렇게 많이 설명합니다. 자, 광개토 대왕 시절에는 알다시피 국가 체제가 정비되고 난 뒤에 주로 이제 이 당시 중국으로 많이 진출했었어요. 북쪽으로. 뭐 딴 거 없습니다. 이 당시 중국이 혼란기였기 때문에 516국이라고 하는 시대였거든요. 중국은. 그러니까 이것까지 설명하면 너무 기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혼란기에 빠진 이 틈을 이용하여 만주 지방으로의 어떤 진출. 우리는 침략이 아니에요. 진출. 알겠습니까? 아니, 진출 맞지. 그 당시에 뭐 나라가 많이 있었던 거 아니고 그냥 없던 데 진출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참, 그러나? 유럽 애들도 아프리카를 진출했다 얘기하죠. 침략한 게 아니고, 그러면 나라가 있었던 건 아닌데. 우리는 하여튼, 광개토 대왕 시절 북쪽으로 영토 확장을 했다면, 물론 이 광개토 대왕 시절에 또 우리가 언급해야 될 게 뭐냐면, 남쪽으로도 내려왔었어요. 중요한 건 이 당시 백제와의 전쟁이었었어요, 백제. 이 백제 같은 경우는 이 당시에 아신왕 시절이었고, 광개토 대왕은 이 백제를 공격한 이유는 뭐 명확합니다. 그 이전에 그 고국천왕을 죽였던 사실, 복수해야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역사적인 어떤 그 청산, 고구려의 역사 청산이죠, 이게. 백제 왕이 고구려의 왕을 죽였다는 그 지울 수 없는 치욕을 갖다가 이 아신왕을 갖다 붙잡아가지고 치욕을 씻죠.
아신왕을 죽이진 않았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광개토 대왕 시절에 광개토 왕 시절에는 백제를 멸망시킨 건 아니었어요. 왕을 죽이거나 한강육을 빼앗거나 그렇게 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뭐 어쨌든 그러면서 백제에 대한 어떤 그 통제력을 강화시켰고, 이 광개토 대왕 시절에 또 하나 중요한 건 얘기는 신라와의 관계야. 신라도 이 당시에 굉장히 좀 힘든 시기였습니다. 신라 같은 경우는 남쪽에서 쳐들어온 이 왜가 문제였거든요. 왜? 앤드 이 가야도 있었고, 이해됩니까? 얘들 둘이가 연합해가지고 신라를 막 공격해. 이걸 못 막아내요, 신라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 왜의 어떤 침입과 가야의 어떤 이런 어떤 그 침입을 갖다가 이 당시에 광개토 대왕이 막아주죠. 그러면서 이 당시 신라와 광개토 왕, 고구려와의 관계는 계속 돈독해지죠. 다시 말하면 사실상 광개토 왕 시절에 한반도 남부 지역에 있던 백제와 신라를 전부 다 편정했다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게 사실 삼국 통일이죠. 뭐 나라를 없애버리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나라 자체를 다 이제 복속했잖아,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여기 공격할 건데, 아니 내한테 친구인데 뭘 공격합니까? 백제도 그냥 무릎 꿇었는데, 입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장수왕 시절이야. 근데 장수왕 시절은 되게 이제 좀 많이 중요하게 다룰 거예요. 장수왕 시절에는 주로 이제 북쪽으로의 진출은 포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도 중국사를 이해해야 되는데, 중국이 북이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로 통일돼요. 아니 그게 뭐 중국 전체를 통일한 거고 이제 북쪽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화북 지방을 통일하게 되고 선비족이 선비족, 아니 그때는 너무 길다. 통일하게 되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북위하고 경쟁은 사실 힘들니까 이제 친선 관계로 돌아서죠. 이제 고구려가 아니 그냥 우리가 당신네 나라를 갖다가 황제 나라로 섬길게, 알겠습니까? 뭐 광개토 대왕 시절에는 말 그대로 대왕이야. 우리 스스로 뭐 연호도 쓰고 막 이랬다니까, 알겠습니까? 근데 그렇지는 않았어요. 장수왕 시절에는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알겠습니까? 아니 너네가 세잖아, 인정해주는 거지 일단. 그러면서 이제 진출은 포기했지만 그 대신 이제 알다시피 장수왕이 뭡니까? 너네가 아는 남진 정책이지. 남진 정책. 이 남진 정책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일단은 고구려의 어떤 원래 수도가 어디예요? 원래 수도가 뭐 국내성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 앞에는 졸본도 있고 한데 국내성이 오랫동안 수도였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수도였던 국내성을 이제는 버리죠. 왜냐하면 거기는 귀족 오랫동안 수도, 그러니까 서울이 봐봐. 너무 이제 뭐 서울이 수도가 된 지 꽤 됐죠. 조선시대부터 쭉 수도가 됐으니까 거기 너무 많은 이제 귀족은 아니지만 세력가들이 다 거기 모여 살잖아. 왕권도 마찬가지야. 이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좀 왕권 강화를 위해서 새로운 수도를 만든 거지. 알겠습니까? 새로운 수도를 갖다 만들었고 그게 이제 평양이죠. 평양성에다가 수도를 새로 만들고, 또 중요한 거는 백제를 공격했다는 말이지. 백제를 갖다가 공격한 사실. 남진 정책이지. 이 백제를 왜 공격했냐. 이거 내 방과후 시간에 다 설명했는데 너무 기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당시 백제 같은 경우는 저기 왕이 누구였냐면, 그 당시 왕이 누구였니? 아이고. 갑자기 생각 안 난다. 어떡하니? 아신왕 이거 갑자기 머리 다 썩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당시 백제 왕이 어떤 정책을 폈냐면, 이 고구려가 그 당시 북위와 가까운데 북위도 사실은 고구려를 갖다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내두는 거예요. 그렇죠. 이 고구려가 만만한 나라는 아니니까 어쨌든. 그래서 근데 백제는 이 당시에 이 북위와 함께 고구려가 저기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납니까? 그 아신왕이 광개토한테 무릎 꿇고 막 이렇게 치욕을 당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다시 복수죠. 이해됩니까? 갑자기 생각 안 나지? 걔가. 내 동영상 보는 친구들한테 기억날 거야. 내가 수업 봤던 거 몇 번 설명했는데, 나도. 근데 광개토 대왕 당시의 백제 왕은, 이제 그걸 복수하려고 북위와 외교 관계를 통해서
고구려를 치자, 우리 함께. 근데 이게 이제 탄로나무, 계로왕. 계로왕이다. 자, 계로왕이 생각이 안 납니다. 계로왕이 백제 왕이었거든요. 그 계로왕의 국서 사건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북위를 이용해서 고구려를 같이 침공하자는 그런 어떤 외교 문서를 보냈다가 이게 고구려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 이건 완전히 위반이었죠. 아신왕 시절에 어떤 그 고구려가 약속했던 거 또다시 고구려를 공격하려고 해가지고 장수왕이 한강유역을 먹어버렸죠. 과거에는 먹은 거 아니었다니까. 이걸 갖다가 누가 먹어버렸다고? 알다시피 남진정책 중에 이 장수왕이 이걸 차지해버린 사건, 한강유역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근데 그 아까 얘기했던 그런 외교적인 이야기까지는 중학교 때 잘 들어본 적 없을 겁니다. 하여튼 괜히 침입한 건 아니에요. 장수왕이 나쁜 놈이라서 가만히 있는 백제를 한강유역을 뺏은 게 아니라고. 이해입니까? 다 이유가 있었는 거였고, 그 바람에 백제는 거의 이제 수도를 뺏겨버렸으니까 이제 몰락의 길을 걷는 거죠. 왕권도 약해지고. 이해입니까? 자, 그 얘기는 나중에 다시 삼국 통일하는 과정에서 한번 얘기하도록 하고요. 나오나 모르겠다. 자, 이 신라죠. 이제 6세기는 신라입니다. 이런 가운데 신라. 신라는 이제 6세기에 와서야 한번 끊어야 될 것 같은데. 21분 남았네? 했네. 될 것 같아요. 너무 길다. 야, 이거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이제 신라의 삼국 통일은. 신라 같은 경우는, 이 발전이 늦죠. 일단은 늦죠. 아까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이 지정학적으로 좀, 한반도에서 구석탱이 있잖아. 맞죠? 그러다 보니까 발전이 늦는데, 이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거는 알다시피 법흥왕 때 이렇게 국가 체제를 정비했었고요. 그 다음에 정복 전쟁을 시작했던 거는 누굽니까? 진흥왕이죠. 진흥왕 시절에 본격적인 영토 확장 정책을 해 나갔던 시절이었지. 됐습니까? 오랜만에 하니까 자꾸 머릿속이 버벅거립니다. 됐습니까? 자, 진흥왕은 어떻게 영토 확장에 성공했느냐? 일단은 이 신라의 어떤 그 발전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어떤 그 외교적 변화가 뭐냐면 백제예요. 백제. 아까 얘기한 백제 같은 경우는 고구려에게 한강유역을 뺏겨버리고 난 뒤에 수도를 어디로 옮깁니까? 웅진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기죠. 백제는. 수도로 뺏기고, 웅진 한 가보면 알겠지만 그냥 되게 지금의 공주입니다. 공주 가보면 알겠지만 되게 거기는 수도가 아닙니다. 뭐 이런 데다 수도를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이래니까 여기 무슨 수도야? 그냥 산골이야, 산골. 거기에다가 수도를 정한다고요. 그러니까 얘들은 뭐 살아남는 게 목적이었을까, 이게 그런 산골로 도망간 거죠. 자, 어쨌든 이 웅진으로 피신한 이 백제가 외교적 파트너를 찾아갈 수밖에 없죠. 이 한반도에서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고구려에 맞설 수 있는 나라 신라밖에 없잖아. 그치? 신라와 백제가 이제 너네 알고 있는 게 뭡니까? 이게 바로 나제 동맹이죠. 맞죠? 나제 동맹이라고 하는 게 5세기에 이루어지게 되고 계속 아까도 했지만 이건 누가 주도했던 동맹이었나? 이건 백제가 주도했던 동맹이었습니다. 백제가 먼저 신라에게 손을 내민 거였었어요. 놀라운 건 이건 신라가 이 동맹을 갖다가 수용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신라 같은 경우는 이 당시에 고구려에 큰 도움을 받고 있었다니까요. 거의 속국과 마찬가지였는데, 아니 지금 봐봐. 지금 장수왕이 백제를 갖다가 이렇게 박살내고 있는 상황에서 그 망해버린 백제가 신라한테 손을 벌려가지고 같이 동맹 맺자고 하는데 그 손을 잡아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나라에 내가 만약에 그 당시 왕이었으면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고구려가 너무 무서운데 왜 백제 손을 왜 잡아요? 망해가는 백제의 손을. 근데 이 당시 신라는 그 손을 잡아줬던 겁니다. 신라로서도 이 당시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아니 고구려에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하지만 정치적 간섭이 되게 심했거든요. 너네 이 5세기의 유물 중에 가장 또 시험에 잘 나오고 물어보는 게 뭐냐면 고구려와 신라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유물 중에 하나가 호우명 그릇이라는 게 있어. 호우명 그릇. 그 호우명 그릇은 신라에서 발견됐는데 신라 무덤에서 발견됐어요. 거의 왕 정도 되는 무덤입니다. 규모로 봤을 때는 호우명이라고 하는 그 호구총이
그러니까 호우총 되게 큽니다. 그러니까 귀족급 아니면 왕급이야, 왕. 근데 거기 유물에서 광개토라는 이름이 나와요. 아니, 신라 땅의 무덤에서 왜 광개토라는 이름이 왜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그 당시 정치적 간섭이 심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데, 그러니까 신라로서도 정치적으로 이제 고구려의 간섭에서 벗어나고 싶고, 이해됩니까? 벗어나고 싶죠. 너네도 집에서 벗어나고 싶죠. 돈은 전부 다 엄마 아빠한테서 탔으면서도 나는 독립하고 싶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신라로서도 되게 위험한 선택이지. 고구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백제의 손을 잡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이게 쉬운 선택은 아닌 겁니다. 분명히 그저 귀족들의 반대가 엄청났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추진했던 그게 눌지마리간 시절이었습니다. 눌지마리간. 그 시절에 그 눌지마리간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거예요. 어쨌든 해냈죠. 나제동맹.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신라는 독자적인 발전을 해 나갔던 거였고, 실제로 이 나제동맹은 큰 성과를 거둡니다. 맞죠? 이 당시 나제동맹이 가장 중요한 거는 백제는 한강 유역을 갖다가 유역을 회복하는 거였고, 알겠습니까? 신라의 꿈은 뭐겠니? 신라의 꿈. 신라는 이렇잖아. 신라가 영토가 되게 좁잖아요. 어디로 넘어가는 거? 그렇지. 소백산맥 넘어가 보는 겁니다. 소백산맥. 그 산맥 한번 넘어가 보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중령 이북이라고 하는데, 이북의 땅. 중령 이북. 지금 어디냐면 문경세제입니다. 알겠습니까? 문경, 맞을까? 중령, 조령, 중령. 넘어가는 거. 거긴 누구 땅일까? 백제 땅? 아니야. 한강유역은 백제 땅이지만 그 땅은 고구려 땅이라고.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는 고구려 땅, 여기는 고구려가 먹은 백제 땅. 알겠습니까? 이거 원래 백제 땅이었는데 고구려가 먹었잖아. 둘 다 지금 고구려 땅인 거야. 백제는 이 지역을 회복하는 거였고 신라는 이 지역을 갖다가 점령한 거였지. 나제동맹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 만에 이런 성과도 냈죠. 근데 이 진흥왕은 알다시피 뭐 어떻게 한 거야? 진흥왕은 그렇지. 이 중령 이북 땅을 갖다가 먹었지만 어디까지 분출해버린 거예요. 그렇지. 이 지역까지도 먹어가지고 한강유까지 다 먹어버렸죠. 이해입니까? 그래서 신라가 진흥왕 시절에 한강유역 먹고, 그 다음에 여기 어디고 황초령, 조령,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어디입니까? 대가야, 이 중간가에 근데 대가야까지도 이제 먹어가지고 엄청난 영토 확장을 했던 이 진흥왕이었습니다. 6세기죠. 신라의 글에 보면 이런 거 나오잖아. 그래서 어떻게 적어줄까? 여기다가 그래서 중요한 건 한강유역까지도 요 진흥왕 시절에 한강유역을 갖다가 신라가 차지하게 됐다는 이 사실. 알겠습니까? 그게 이제 6세기 때 신라 발전의 큰 디딤돌이었죠. 이것 때문에 끝나 같은데 잠깐만. 네네 2분 남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당시 신라와 백제와의 관계가 어떻게 됐을까? 동맹에서 뭘로 바뀌었을까요? 완전 철천지 원수로 바뀌죠. 맞죠? 성왕이 죽고 난리가 났었거든 그 당시에. 한강유역을 뺏겼을 때 한강유역을 백제가 신라에게 뺏겼을 때 당장 적대 관계로 돌아선 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100년 넘게 동행방 관계였기 때문에. 근데 계속 돌려달라 그래요. 신라도 왜 그러니 하면서. 근데 성왕이 이것 때문에 이제 신라에게 죽었거든요. 신라 진흥왕이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이때부터 이제 왕을 죽이면 어떡합니까? 죽여버렸어요. 어쨌든 그때부터 이제 백제의 적은 고구려가 아니고 신라가 된 거지. 알겠습니까? 철천지 원수는 이제 신라. 이렇게 해가지고 백제는 총력을 다해가지고 신라를 공격합니다. 신라의 그 백제군이 신라 수도까지 막 쳐들어와요. 근처까지. 이걸 이제 어떻게 막아내느냐. 처음에는 고구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죠. 그래서 어디로 가나? 당나라에 건너가지. 나당동맹. 알겠습니까? 그렇게 진행되는 거라고요. 자, 여기까지 끊을게요.